11월 29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지영 작가의 갑작스런 폭로에 이어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작가의 세 번째 장편 소설 힘내라 돼지가 다시금 논란입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작가 자신을 향한 응원의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체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출산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아주경제 일면에 재밌는 기사 두 가지가 실렸습니다. 네. 연관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어 보이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주제는 결국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장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오늘들의 테마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해서 집단 대출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을 할 때나 이럴 때 그 시행업자가 은행을 끼고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 네. 고객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집단 대출 금액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올해를 이렇게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네. 1조 7천억. 특히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9월까지만 해도 그때는 최대 예견 한 1조 7천억까지 됐다가 최근에 1조 1천억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주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살 때 분양을 받을 때 네.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도금을 예. 내야 되고 잔금도 처리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그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이자율은 오르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아마 12월에 네.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금리도 오르고 대출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 이거 대출 받아서 못 사겠다 라는 심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건가요? 요게 아마 그 정부의 그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게 아마 다음 달 정도엔 더욱더 본격화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도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각종 연구소의 어떤 그 내년도 경제 전망을 봐도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가 아직은 굉장히 강력한 그 부동산 집값 잡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에 오늘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 한 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합계 출산율이란 게 뭐냐면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평생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숫자. 네. 근데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지금 그럼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OECD 30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얼마 전에 그 IMF에서도 그런 경고를 좀 했죠.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그 전망을 볼 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지정학적 요소가 네. 하나가 2028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두 가지였는데 네. 지정학적 요소는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해소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산업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그 비중 이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렵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그동안의 그 위험들, 북한과의 어떤 그런 위험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투자할 만하다 라고 해서 오히려 네. 한국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남은 게 뭡니까? 결국 이 초고령 사회 앞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출산율이 낮다는 건 결국 모두 낮다는 거냐면 결혼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 집은 누가 살 거며? 그럼요. 예. 실버 나라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활동은 누가 할 거며?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희 나라 인구 좀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몇 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좀 낮아야 그게 되나요? 2.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뭐 그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정책들 뭐 한 명 낳으면 뭐 30만 원 주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이제 그 소득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너무 살기가 어렵다, 빡빡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나서 뭐 하겠느냐. 걔네들 또 뭐 나중에 그 청년 고용 또 어려움 겪을 거고 대학 가는 것도 어려움 겪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부모들이 굳이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 애를 왜 낳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이 와중에 우리 부장님께서는 또 자녀분이 2분이나 되시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가에 이렇게 이바지를 하고 있는 부장님이신데 네. 부장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초고령 사회에 저희가 진입했을 때도 큰 걱정이 없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출산율을 제고하거나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복지를 보면 그 생애 주기별 이제 복지 정책들을 피고 있지만 아직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껏 그런 것들 뭐 결혼을 하고 그 출산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토대는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여건과 토대가 잘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